김민서 27가 강원도로 오토바이 홀로 여행을 떠났다가 사라졌을 때 수색대는 그녀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가족은 매계절 희망이 옅어지는 가운데서도 몇 년 동안 그 산과 계곡을 찾아 헤맸다. 6년 후 강원도 외딴 산골 강에서 수색팀이 건져 올린 것은 모두에게 그들이 내내 엉뚱한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조사는 새롭고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소식이 끊긴 것은 처음에는 사소한 이상이었다. 경기 분당에 사는 김민서의 가족에게는 잘 짜인 일상 속에서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짧은 단절이었다. 2018년 8월 말, 그녀의 딸 민서의 매일 밤 연락은 가족의 삶의 리듬이었다. 27세의 민서는 생애 최고의 모험을 하고 있었다. 1년 넘게 꼼꼼히 계획했던 한국 횡단 오토바이 단독 여행이었다. 규칙은 간단했다.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차고에서 짐을 실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기 전 했던 깨지지 않는 약속, 매일 저녁 빠짐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첫째 날인 8월 23일, 그녀의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었다. 어머니 박주연은 남편 김진우에게 민서가 강원도 깊은 산악 지역을 운전 중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넓고 험준한 지역은 휴대폰 신호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다. 아마 안테나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계곡에서 캠핑할 곳을 찾았을 것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할 것이었다. 김진우는 동의했지만 이미 불안감의 조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민서는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로를 알고 있었고 신호 불가 지역을 예상했을 것이다. 둘째 날, 불안감은 끈질기고 괴로운 불안으로 변했다. 민서의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는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평범하고 비개성적인 인사말은 평소 활기 넘치던 그녀의 목소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휴대폰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고집스럽게 미배달로 남아 디지털 림보에 갇혔다. 박주연은 강박적으로 민서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페이지를 새로 고쳤다. 그녀의 마지막 게시물은 사흘 전의 즐거운 게시물이었다. 가족들의 대화는 팽팽해졌다. 집안 분위기는 말 못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변명은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셋째 날인 8월 25일 아침까지. 침묵은 더 이상 이상 현상이 아니라 귀청이 터질 듯한 경보였다. 이것은 민서답지 않았다. 그녀는 동해안의 시골길을 몇 년 동안 탐험했던 숙련된 오토바이 라이더였다. 그녀는 유능하고 신중했으며 가족의 걱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여행은 그녀의 독립을 축하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독립을 무모함과 혼동한 적이 없었다. 가족의 마지막 연락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보낸 한 장의 환한 사진이었다. 로우 앵글에서 찍은 셀카로 순수하고 꾸밈 없는 기쁨에 찬 민서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넓고 진실된 미소는 액자를 가득 채우는 듯했다. 밝은 산의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뜬 채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치고 바람에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과 검은색 갑옷 오토바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그녀의 자부심과 기쁨인 빨간색 스포츠 투어링 오토바이가 서 있었고 뒷좌석은 2달 동안 길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검은색 방수 가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거의 비현실적인 톱니 모양의 설봉이 놀라운 터키색을 띠는 고지대 호수 위로 솟아 있었다. 함께 온 메시지는 짧고 열정적이었다. 세상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사랑해요. 그 순간 그 메시지는 선물이었고 그녀의 모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 그것은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알려진 흔적, 광대하고 무심한 지도에 박힌 디지털 핀이었다. 72시간 만에 김진우의 가족은 결정을 내렸다. 희망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김진우는 전화를 들고 강원 인제경찰서에 전화했다. 그들은 사진의 특징적인 본구리를 이용해 민서의 마지막 위치를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의 외딴 아름다운 산으로 좁혔다. 그는 긴장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딸의 끊어진 소통 패턴, 그녀의 변함없는 신뢰성,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커져가는 확신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김민서의 전체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그녀와 오토바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는 이제 불길하게 보이는 그 마지막 밝은 셀카와 메시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공식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강원 인제경찰서 그 산골 분서의 한적한 사무실에서 한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다. 김민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실종자가 되었다.
김민서의 실종에 대한 공식 수사는 인제경찰서 강력팀 박 형사의 작고 나무 패널로 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박 형사는 50대 후반의 남자였다. 강원도 산골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으로 단련된 얼굴과 차분한 태도 뒤에는 날카롭고 체계적인 정신이 숨어 있었다. 그는 평생 수십 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해왔다. 대부분은 설악산이나 오대산의 험준한 자연을 얕본 등산객이나 산악인들이었다. 이런 사건들은 거의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끝났다. 극적인 구조 또는 암울한 시신 수습. 그는 전자를 바랐지만 후제 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김민서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그리는 것. 김민서의 가족은 이미 마지막 사진으로 감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박 형사에게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그는 처음 48시간 동안 영장을 발부받고 김민서의 이동통신사 및 은행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다. 그는 디지털 흔적이 편견 없고 정확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은행 기록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주유소 정차와 소규모 편의점 구매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동해안으로 향하는 합리적인 경로를 보여주었다. 최종 거래는 8월 22일 오전 11시 42분 인제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 이루어진 10원칠 셋 20원짜리 구매였다. 이곳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휴대폰 데이터는 더 복잡했다. 마지막 성공적인 통신은 22일 오후 김민서의 휴대폰에서 전송된 사진 메시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이후로는 가족이 그녀에게 연락하려던 여러 번의 실패한 시도 기록이 나타났다. 결정적인 정보는 기기에서 발생한 마지막 수동신호 핑이었다. 8월 22일 이른 오후에 감지되었다. 대관령 정상에 위치한 기지국과의 짧은 자동 연결이었다. 박 형사는 지형도를 펼치고 기지국 위치에서 넓은 원뿔 모양의 영역을 그렸다. 신호 범위는 한국 본토에서 가장 험준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 중 약 8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핑은 김민서가 그 광대한 자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수색 범위를 좁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대관령 옛길이나 100개가 넘는 비포장 임도 중 어디에라도 있을 수 있었다. 빽빽한 소나무와 자작나무 숲에 가려진 계곡 깊숙한 곳에 있을 수도 있었고 공중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초기 가설은 가장 그럴듯했다. 비극적인 사고. 동해안에서 온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민서는 포장되지 않은 급커브 길이나 가파른 산길의 자갈길에 놀랐을 수도 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그녀와 오토바이를 길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게 했을 수도 있었다.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공식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제경찰서는 민간항공순찰대와 협조했다. 사흘 연속으로 단발 엔진 세스나 항공기가 수색 지역 상공을 느리고 의도적인 격자 패턴으로 비행했다. 300m 상공에서 조종사와 관측자들은 풍경을 훑어보았고 눈은 넓게 펼쳐진 산의 녹색과 갈색 풍경 속에서 크롬의 섬광이나 붉은색의 반짝임을 포착하기 위해 애썼다. 작업의 절대적인 규모는 다운팅했다. 지형은 봉구리, 계곡, 울창한 숲, 그리고 바위지대의 혼란스러운 조합이었다. 오토바이, 심지어 밝은 빨간색 오토바이조차도 무서운 쉬움으로 풍경에 삼켜질 수 있었다. 동시에 지상팀도 동원되었다. 사륜구동 트럭을 탄 경찰관들은 대관령 옛길을 포함한 수색 지역의 주요 도로를 훑고 지나갔다. 그들은 천천히 운전하며 모든 전망대와 휴게소에 멈춰서 쌍안경으로 아래의 가파른 절벽을 조사했다. 그들은 부러진 가드레일, 흙의 미끄러짐 자국 또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찾았다. 차량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어떤 신호라도 찾았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산은 그들의 비밀을 지켰다. 수색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고통스러웠다. 매일 같은 결과로 끝났다. 김민서의 흔적도 그녀의 오토바이 흔적도 없었다. 광대한 자연은 아름다운 배경이라기보다는 적대자처럼 느껴졌다. 4일간의 헛된 수색 끝에 박 형사는 초점을 풍경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옮겼다. 그는 김민서의 예상 경로를 따라 모든 상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유소, 식당, 그리고 외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몇 개의 모텔과 숙박시설. 그는 웃는 셀카와 그녀의 BMW 오토바이의 선명한 사진이 담긴 새로 인쇄된 전단지 더미를 들고 다녔다. 인제 외곽의 작고 소박한 모텔에서 첫 단서를 얻었다. 주인인 영수 씨는 김민서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전염성 있는 열정을 기억했다. 하룻밤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민서가 여행에 대해 설명하느라 호텔 로비에서 30분을 보냈던 것을 기억했다. 김 형사가 떠나려 할 때 진우는 망설였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민서가 그날 일찍 마을 주유소에서 이상한 만남을 언급했다고 했다.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분명히 그녀의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는 동안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었다. 단순히 오토바이를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끈질기게 여러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졌다고 했다. 남자는 그녀의 목적지, 혼자 여행하는지 등을 묻고 그녀의 오토바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했다. 진우는 민서가 그 남자를 조금 불편하게 느꼈다고 묘사했다고 말했다. 여행 중에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요소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김 형사는 진우에게 감사하며 즉시 주유소로 향했다. 당직 매니저는 협조적이었고 그들은 함께 8월 22일 오후에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카메라 각도는 넓었고 화질은 거칠었지만 그 장면은 명확했다. 민서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자신의 빨간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다. 지저분한 야구 모자를 쓰고 작업화를 신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영상에는 음성이 없었지만 그들의 몸짓은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민서는 정중했지만 눈에 띄게 조심스러웠고 약간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남자는 활기차게 오토바이 쪽으로 손짓하며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섰다. 몇 분 후 남자는 마침내 물러났고 민서는 서둘러 기름을 채운 후 오토바이에 올라타 출발했다. 김 형사는 영상의 정지 이미지를 지역 경찰관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그는 떠돌이 노동자로 여름철에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을 떠돌며 건설이나 축산업에서 임시직을 구하고 추위가 오면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이름도 있었고 몇 년 전 경미한 절도 기록도 있었다. 즉시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경보가 발령되었다. 강원도와 인접 지역의 법 집행기관에 CCTV 이미지와 남자의 묘사가 제공되었다. 일주일 동안 수사는 새롭고 절박한 초점을 갖게 되었다. 이론이 바뀌었다. 어쩌면 그 남자가 주유소에서 민서를 따라갔다가 기회를 노렸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많은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단서는 빠르게 사라졌다. 2주 후 강원도 외딴 산골의 목장에서 근무하던 그 남자를 인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찾아냈다. 그는 신문을 받기 위해 소환되었다. 그는 협조적이었고 예쁜 오토바이를 탄 친절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이 오토바이의 열렬한 팬이었고 민서의 BMW 스포츠 투어러 같은 오토바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며 대화를 인정했다. 그는 단지 오토바이에 대해 열정적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가 실종된 일주일 내내 확고하고 검증 가능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새 고용주는 그가 CCTV 영상에 포착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그의 반장이 서명한 근무 기록표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결근 없이 10시간씩 근무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서가 사라졌을 때 그는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확인한 후 수사관들은 그를 용의자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유망했던 단서는 공중으로 증발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9월이 10월로 바뀌면서 강원도 산악 지역의 풍경도 변하기 시작했다. 아스펜 잎사귀에 선명한 황금색은 바래고 떨어져 숲 바닥을 깔았고 공기에는 한기가 스며들었으며 한때 눈이 약간 뿌려졌던 본구리들은 이제 두꺼운 하얀 층을 뽐냈다. 계절의 첫 중요한 눈이 고지대를 덮어 풍경을 깨끗하고 뚫을 수 없는 하얀 담요 아래에 묻어버렸다. 남아있던 물리적인 증거, 스키드 마크, 버려진 물건, 심지어 오토바이 자체도 이제 봄까지 묻혀버렸다. 김 형사는 서장과 지역 수색 구조 팀장과 회의를 소집했다. 결론은 불가피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철저한 지상 수색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김민서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김 형사는 산골 가족에게 어려운 전화를 걸었다. 전화선 너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사건이 열려 있을 것이며 봄에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지만 모두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수사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김 형사는 이제 지도, 보고서, 막다른 골목으로 가득 찬 민서의 파일을 서류 캐비닛의 맨 아래 서랍에 넣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산과 미스터리를 깊고 조용한 하얀 담요로 덮었다. 2019년 봄은 강원도에 느리고 극적인 해빙과 함께 찾아왔다. 고갯길에서 눈이 물러났고 강물은 차갑고 회색빛 물로 불어났다. 민서 가족에게 해빙은 안도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보다는 절박감과 깊은 좌절감이 그들을 덮쳤다.
공식 수색은 더 이상 같은 강도로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단서 없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할 수 없었다. 딸을 삼킨 광대한 야생은 여전히 광대했고 여전히 뚫을 수 없었다. 김민서의 기억이 먼지 쌓인 서랍 속으로 묻히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김진우와 박주연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민서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로부터 1년 후인 7월, 김진우와 박주연은 제 짐을 싣고 경기도 분당에서 강원도까지 차를 몰았다. 그것은 절망에서 비롯된 순례였다. 강원도 외딴 산골강 근처의 작은 모텔방을 임시 지휘본부로 만들었다. 방은 종이 더미로 가득 찼고 가져온 휴대용 프린터 토너 냄새로 공기가 탁했다. 그들은 수천 장의 전단지를 인쇄하며 낮을 보냈다. 각 전단지에는 딸의 웃는 얼굴 사진과 굵은 글씨로 실종이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들의 수색은 지치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민서의 경로를 다시 밟았다. 오토바이가 아닌 가정용 세단으로 험준한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었다. 민서가 즐겁게 달렸던 그 구불구불한 강원도 도로를 운전했지만 그들은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급커브가 잠재적인 사고 장소였고 모든 가파른 절벽은 가능한 무덤이었다. 그들은 모든 마을, 모든 식당과 외딴 주유소에 들렀다. 지역방 판매와 잃어버린 반려동물 안내문이 바래진 게시판에 그들의 신선하고 선명한 전단지를 붙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쉬도록 이야기가 반복될 때까지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만남은 인간 반응의 고통스러운 테피스트리였다. 일부 현지인들은 뉴스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른 사람들은 예의 바랐지만 냉담했으며 수년 동안 많은 애타는 가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왔다는 지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무시하거나 거의 침입에 대해 짜증을 내기도 했다. 김진우와 박주연 부부에게 모든 상호작용은 새로운 상처였고 자신들의 세상이 멈춰선 동안 다른 세상은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물리적 수색이 피로와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동안 디지털 세상에서는 다른 종류의 수색이 힘을 얻고 있었다. 활기찬 젊은이, 홀로 떠난 모험, 그리고 마지막 인상적인 사진이라는 설득력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민서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오토바이 모험 포럼과 실제 범죄 웹사이트에서 전용 게시판은 추측과 아마추어 조사의 광범위한 기록 보관소가 되었다. 수백 명의 익명의 사용자들은 인터넷 연결과 퍼즐을 풀고자 하는 욕구만으로 무장한 채 사건에 알려진 모든 세부 사항을 해부했다. 이 온라인 탐정들은 민서의 마지막 사진을 공식 조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의 정밀 검토에 붙였다. 천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을 기반으로 정확한 시간을 계산했다. 산의 윤곽을 지질조사, 지도와 교차 참조하여 터키색 호수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론들은 꽃을 피웠고 10여 개의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었다. 일부는 그럴듯했다. 민서가 법집행기관에서 고려하지 않은 덜 알려진 비포장 도로를 택했을 수도 있었다. 다른 일부는 순수한 추측으로 비화했다. 외딴 캠프장에서 살인사건을 발견했거나 고가의 오토바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받았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실종을 조작했다는 등. 김진우는 밤늦게까지 이 포럼들을 방문했다. 박주연이 잠자리에 든 한참 후에도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지친 얼굴에 노트북 화면에 빛을 비추었다. 그는 모든 댓글을 읽고 모든 링크를 따라가며 모든 이론에 미래 몰두했다. 포럼은 양날의 검이었다. 한편으로는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여기에는 민서를 잊히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들은 민서의 이야기를 살아있게 만들었고 그들의 집단 에너지는 숨막히는 침묵에 대한 보루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근거 없는 무모한 추측은 고문의 한 형태였다. 낯선 사람들에 의해 상세하게 상상된 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론들을 읽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모든 새로운 게시물에는 돌파구, 잊혀진 세부사항,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간과했던 새로운 관점의 희미하고 절박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의 계절이 바뀌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졌다. 2년이 3년이 되었다. 그러다 2021년 가을, 갑작스럽고 전율적인 희망의 빗줄기가 침묵을 깨뜨렸다. 국가 실종자 한라인을 통해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관광객으로 남편과 함께 남서부로 여행 중이던 오하이오 출신 여성이었다. 애리조나 북부의 외딴 마을에 있는 작고 먼지투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서의 온라인 사진과 놀랍도록 닮은 웨이트리스에게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웨이트리스는 김민서와 같은 또래의 비슷한 머리색과 체형을 가졌다는 정보였다. 제보자는 그녀의 눈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서는 김진우의 이전 담당 형사에게 전달되었고 곧이어 김진우, 박주연 부부에게 전해졌다. 이 소식은 그들의 삶에 충격파를 던졌다. 3년 동안 그들은 고통스러운 모호함 속에 갇혀 있었다. 이제 갑자기 구체적인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기대를 억누르려 노력하며 수많은 오보와 잘못된 신원 확인 사례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희망은 강력하고 비합리적인 힘이다. 박주연은 재회를 상상하며 민서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민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마음속으로 그렸다. 김진우는 잠시나마 딸이 살아있고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음을 허락했다. 정보는 강원 인제경찰서로 전달되었다. 한 형사가 식당으로 파견되었다. 한적한 도로변에 위치한 낮은 건물이었다. 문 위종이 딸랑거리며 울리고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를 즉시 발견했다. 갈색 머리를 뒤로 묶고 커피포트를 든 채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젊은 여성이었다. 형사는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가 조용히 대화를 요청했다. 여성은 놀랐고 이내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형사를 식당 뒤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형사는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하며 민서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보여주었다. 여성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닮은 점을 인정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건넸다. 이름이 달랐다. 생년월일도 달랐다. 그녀는 평생 마을에서 살아온 현지 여성이었고 2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미혼모였다.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김진우, 박주연 부부에게 걸려온 전화는 짧고 냉정했다. 그 단서는 막다른 길이었다. 식당의 여성은 민서가 아니었다.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현실로의 복귀는 잔인하고 빨랐다. 갑작스러운 희망의 물결이 그들의 상실감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박주연은 나중에 마치 딸을 다시 잃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 감정의 채찍질은 그들을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2023년 민서가 실종된 지 5년 후 사건은 이미 미제 사건을 넘어섰다. 김진우를 담당했던 형사는 은퇴하고 민서 사건을 포함한 두꺼운 파일들을 신선한 강력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젊은 형사에게 인계했다. 부부가 애써 붙였던 전단지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가차없는 햇빛에 바래거나 더 새롭고 긴급한 공고로 대체되었다. 온라인 포럼들도 대부분 잠잠해졌다. 민서 사건에 대한 주요 게시물은 이제 몇 페이지 뒤로 밀려나 있었고 가끔 새로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소식 있나요? 라고 물을 때만 다시 활성화되었다. 대답은 항상 같았다. 없습니다. 세상에게 김민서는 유령, 사라져가는 디지털 기억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가족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2018년 8월의 마지막 한 주에 갇혀 있었다. 그들의 슬픔은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고통에서 만성적이고 불치병 같은 상태로 변해 있었다. 모른다는 것은 물리적인 무게였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영구적인 고통이었다. 수사는 정체되어 있었고 단서는 고갈되었으며 한때 그들을 지탱했던 희망은 연약하고 거의 투명한 것으로 시들어버렸다. 6년 동안 김민서 실종의 미스터리는 잠들어 있었다. 시간의 무게와 강원도의 광활한 자연 속에 묻혀 있었다. 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끈질긴 형사의 노력이나 오랜 기다림 끝의 자백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거칠고 무차별적인 힘에 의해 드러났으며 누군가가 찾으리라 생각했던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2024년 늦여름은 기록적인 규모의 장마를 강원도에 가져왔다. 열대 습기로 가득 찬 대기천이 이 지역에 머물며 며칠 동안 폭우를 쏟아냈다. 강원도 북부의 건조한 땅은 이 엄청난 비를 흡수할 수 없었다. 메마른 가을은 격렬한 급류가 되었고 강원도 외딴 산골 강은 불어나기 시작했다. 평소에 고요하고 구불구불한 모습에서 격렬하고 거친 흙탕물 강으로 변모했다. 강물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고 제방을 부수고 오래된 화강감 지대를 찢어냈다. 소리는 끊임없이 낮게 울리는 굉음이었고 바위가 갈리는 소리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진흙투성이 물에 휙휙거리는 소리였다. 그것은 정화의 사건이었고 강바닥을 재형성하고 수십 년 동안 제자리에 있던 통나무 덩어리들을 뜯어내고 변형된 경로를 따라 수톤의 새로운 잔해를 퇴적시킨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홍수였다. 홍수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한 며칠 후 지역 카약 선수인 브루노 캄포스는 변형된 강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40대 중반의 강가이드인 캄포스는 강원도 외딴 산골 강의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큰일이다. 전문적인 호기심과 역사적인 홍수 여파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이끌렸다. 강은 여전히 높고 빠르게 흘렀다. 라떼 색깔의 물은 뽑혀나간 나무들과 알 수 없는 장애물들로 가득했고 노련한 솜씨로 위험한 물살을 헤쳐나갔다. 그의 작은 배는 거대한 협곡의 가파른 벽에 왜소해 보였다. 그는 타우스 협곡이라는 외딴 지역에서 약 1시간가량 노를 저어 내려가던 중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서쪽 강둑에 새로 형성된 유목과 잔해 더미에 끼어있는 부자연스러운 색깔의 섬광이 있었다. 그것은 커다란 포플러 통나무와 바위 강둑 사이에 박혀있는 흙탕물에 바래고 붉은 얼룩이었다. 이 협곡 부분은 순수한 야생이었고 어떤 도로도 길도 접근할 수 없었다. 그의 시점에서는 강 한가운데에서 그것은 단지 이상한 형태, 현대 문명의 쓰레기 조각일 뿐 원시적인 풍경에 부조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캄포스는 카약을 강둑으로 몰았다. 강력한 물살이 그를 하류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그는 맞섰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는 더욱 명확해졌다. 플라스틱 조각이나 버려진 통이 아니었다. 충격과 함께 그는 흙과 진흙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 핸들바와 앞 페어링 상단의 독특한 곡선을 알아봤다. 나머지 기계는 물에 젖은 잔해의 거대한 무게에 의해 묻혀 있었다. 붉은 페인트가 긁히고 칙칙했지만 그 물체는 분명히 오토바이였다. 그의 뱃속에 차가운 덩어리가 형성되었다. 누구도 실수로 이곳에서 충돌했을 리 없었다. 몇 마일 동안 도로가 없었고 양쪽에 수백 피트 높이로 솟아오른 협곡의 가파른 절벽만 있었다. 이 특정 장소에 오토바이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였다. 의도적으로 그곳에 놓여 있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의 심각성을 깨달은 캄포스는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통나무 더미에서 카약을 멀리 떨어뜨리고 협곡 가장자리의 독특한 암석 형태를 삼각 측량하여 위치를 머릿속에 각인시킨 후 힘껏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는 협곡이 약간 넓어지고 희미한 휴대폰 신호가 협곡 벽을 뚫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여전히 격동하는 물을 헤쳐나가며 2마일을 더 하류로 이동해야 했다. 그는 모래톱에 카약을 세웠고 손이 약간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구발리랄에 전화를 걸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타우스 협곡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가능한 가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걸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전화는 뉴멕시코 주 경찰로 연결되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장 가까운 전망대까지 운전한 다음 고배율 망원경을 사용하여 캄포스가 설명한 위치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아래 잔해 더미에 있는 붉은 물체를 겨우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평가를 빠르게 확인했다. 육상 회수는 불가능했다. 지형이 너무 가파르고 너무 위험했으며 강은 여전히 너무 위험해서 건널 수 없었다. 뉴멕시코주 경찰 항공부대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로터블레이드의 깊고 맥박치는 소리가 리오 그란데 협곡을 통해 울려 퍼졌다. 옆면에 금색으로 주 경찰이 찍힌 검은색 벨 407 헬리콥터가 협곡 가장자리 위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은 협곡 벽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바람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조심스럽게 하강했다. 헬리콥터에는 전술 비행 장교와 NMSP 다이빙 팀 소속의 경찰 잠수부가 탑승하고 있었다. 헬리콥터는 격동하는 강 위 50피트 상공에서 안정적으로 호버링했고 그 기류는 수면을 격렬하게 휘저었다. 드라이 슈트를 입은 잠수부가 강철 케이블에 매달려 내려왔다. 그는 차갑고 흙탕물 같은 물에 뛰어들어 물살을 헤치고 통나무 더미까지 갔다. 몇 분 동안 그는 수면 아래에서 작업했다. 무선으로 위층의 비행 장교에게 움직임을 전달하며 컴팩트 진흙을 파고 무겁고 물에 젖은 나뭇가지들을 조작하여 오토바이를 충분히 풀어 들어올림 끈을 부착해야 했다. 그는 오토바이의 튼튼한 프레임 주위에 케이블을 고정하여 하중의 균형을 맞췄다. 그는 신호를 보냈다. 천천히 엄청난 힘으로 헬리콥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케이블이 팽팽해졌다. 잠시 동안 오토바이는 깊은 진흙의 흡입력에 붙잡혀 저항했다. 그런 다음 엄청난 흡입력과 함께 풀려났다. 기계가 강에서 솟아올랐고 끔찍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물건이 되었다. 갈색 강진흙과 흙탕물이 모든 틈새에서 흘러내렸다. 그것은 플로렌스의 사진 속 붉은 오토바이였지만 물속에서의 시간으로 인해 변형되어 있었다. 헬리콥터가 협곡벽에서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동안 하늘과 강 사이에 매달려 있는 상처 입은 유물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멀리 떨어진 거대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리오그란데 협곡다리의 우아한 강철 아치가 배경에 있었다. 헬리콥터는 기이한 짐을 1마일 하류로 운반했고 그것을 수사팀과 현장 감식반이 기다리고 있는 평평하고 접근하기 쉬운 모래톱에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내려놓았다. 오토바이가 땅에 닿자마자 경찰관들이 다가갔다. 오토바이는 두꺼운 진흙과 해초로 덮여 있었다. 한 경찰관은 물병과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닦으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흙을 닦아낸 지 1분 만에 그것을 발견했다. 일련의 글자와 숫자가 새겨진 작은 금속판이었다. 그는 차량 식별 번호를 다른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고 그 경찰관은 주경찰 파견관에게 무전으로 전달했다. 그들은 기다렸다. 강물의 속삭임과 경찰 무정이의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몇 분이 지나고 파견관의 목소리가 놀라움에 가득 찬 톤으로 명확하게 돌아왔다. 차량 식별 번호 일치 확인. 2016년식 BMW G310R 오토바이는 김민서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파견관은 이제 더 긴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차량은 6년 전 강원도 인제경찰서에 접수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종자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강가에 있던 경찰관들 사이로 놀라움에 찬 침묵의 물결이 흘렀다. 그들은 진흙으로 뒤덮인 오토바이에서 멀리 있는 다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지역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최근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6년 전의 유령이었다. 시작된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강가에 방금 나타난 미스터리였다. 김민서 실종 미제 사건이 강원도의 흙탕물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오토바이의 발견은 세 사람의 삶에 충격을 주었고 6년의 시간을 한순간의 충격적인 순간으로 무너뜨렸다. 강원도에서 이 사건은 강원 인제경찰서 강력계 김준호 형사에게 배정되었다. 김준호는 날카롭고 인내심 있는 수사관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복잡하고 층층이 쌓인 사건들을 해결하며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미제 사건이 단순히 오래된 파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고 그의 첫 행동은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새로운 사건 파일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붉은색 BMW 오토바이가 강계 진흙을 흘리며 놓여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첫 전화는 전문적인 예의를 갖춘 시간과 지역을 넘어서 사건을 시작한 사람에게 거는 전화였다. 그는 은퇴한 형사 박지훈의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 있는 그에게 연락했다. 박지훈은 김준호가 강원도 계곡에서 발견된 오토바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놀라움에 찬 침묵 속에서 들었다. 6년 동안 박지훈은 민서 사건에 시달렸고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 광활한 산이 자신을 패배시켰다는 느낌에 시달렸다. 오토바이가 그렇게 멀리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충격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는 그의 끈질긴 직감에 대한 깊은 확인이었다. 그는 김준호에게 전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자신의 이론과 막다른 골목의 낙서로 가득 찬 비공식적인 원본 사건 기록을 특급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김준호의 두 번째 전화는 훨씬 더 어려웠다. 그는 김민서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진우가 두 번째 배려 전화를 받았다. 김준호는 자신을 밝히고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민서의 오토바이가 회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전화 저편의 침묵은 무겁고 6년 동안 풀리지 않은 질문의 무게로 두꺼웠다. 김준호는 뒤편에서 박주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날카로운 숨소리였다. 그는 상황, 홍수, 카약 타는 사람, 강원도에서의 위치를 설명했다. 그 소식은 해결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지진 같은 사건이었고 김진우 부부가 몇 년 동안 쌓은 깨지기 쉬운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호한 희망, 민서가 단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을 것이라는 약하고 비합리적인 가능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것은 새로운 무서운 현실, 끔찍하고 커져가는 두려움과 뒤섞인 새로운 고통의 물결로 대체되었다. 오토바이의 발견은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했다. 감정적인 충격파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동안 물리적 증거는 자체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붉은색 BMW 오토바이는 조심스럽게 견인채 실려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강원도 인제경찰서 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었다. 여기 강변의 야생에서 벗어난 살균되고 밝게 빛나는 공간에서 오토바이는 자신의 비밀을 강제로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오토바이를 처음 검사한 전문가는 법의학 금속학자, 즉 부패의 언어에 정통한 전문가였다. 그의 임무는 오토바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확대경을 사용하고 미세한 샘플을 채취하며 몇 시간 동안 기계를 꼼꼼히 검사했다. 이틀 후 김준호 형사에게 전달된 그의 보고서에는 첫 번째 충격적인 폭로가 담겨 있었다. 오토바이는 거의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 6년 동안 강원도 강물에 있지 않았다. 녹의 패턴이 너무 표면적인 부식에 불과했습니다. 활발한 강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차량은 특히 브레이크 디스크나 체인 같은 미처리된 강철 부품에서 깊고 침투적인 부식과 부패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상당한 표면 녹은 있었지만 예상했던 깊은 구조적 부패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의 틈새에서 발견된 수생생물, 조류, 미생물 군집은 여러 번의 겨울 동결과 여름 번식이 아닌 단일 성장 주기와 일치했습니다. 그의 최종 평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물속에 있었던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았고 아마도 6.8개월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연대기를 근본적으로 뒤엎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기껏해야 1년 동안만 강에 있었다면 그 이전 5년 동안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김 형사와 그의 소수팀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그 질문은 사건 상황실의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두 번째 게시는 다른 연구실에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차량 재건 전문가가 오토바이의 물리적 손상을 분석했고 그의 발견 또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손상이 거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스팔트나 자갈 위를 미끄러졌음을 나타내는 엔진 케이스, 페어링, 핸들배 길고 평행한 긁힌 자국은 없었습니다. 정면 충돌로 인해 포크가 휘어지거나 측면 충격으로 스윙감이 뒤틀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상은 이상하게 대칭적이고 수직적이었습니다. 프레임은 마치 높은 곳에서 바퀴로 완벽하게 평평하게 착지한 것처럼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터져 있었고 바퀴는 찌그러져 있었으며 엔진 블록에는 셰시를 통해 위쪽으로 이동하는 단일의 치명적인 충격파와 일치하는 미세 균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소름 끼치는 문구로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손상 프로필은 어떤 형태의 도로 사고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상당한 높이에서 자유낙하 충격과 매우 일치합니다. 초기 충격을 완화했지만 치명적인 구조적 고장을 막지 못한 수면으로 착지한 것입니다. 김 형사는 보고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수 지점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토바이가 발견된 장소는 강원도 외딴 산골 강다리에서 강물 아래로 400m도 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리의 교량 바닥은 강위 200m에 달했습니다.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강으로 몰려 들어가지도 강변 근처에서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리에서 밀어넣거나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강원 인제경찰서 본부의 주회의실에서 김 형사는 큰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는 검은색 마커로 낡은 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 사고 2018년. 그것은 6년 동안 모두가 믿었던 허상 유령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실험실에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타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서는 2018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토바이는 적어도 5년 동안 알 수 없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은 강원도 외딴 산골 강다리 중간까지 운전해와서 아마도 한밤중에 그것을 아래 시면으로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치밀한 제거 행위였습니다. 이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수사의 모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김 형사는 사건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었고 김민서의 실종은 미제 실종자 사건에서 활성 살인사건 수사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관할권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원도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경기도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살인사건의 핵심이 된 오토바이는 훨씬 더 큰 경위를 표했습니다. 6년 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한 팀의 기술자들이 완전하고 꼼꼼한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깨끗한 비닐 시트 위에 부품별로 분해하고 숨겨진 증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부품을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충격과 강물 속 몇 달은 대부분의 법의학적 흔적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해야 했습니다. 해체 후 며칠이 지나 한 젊은 기술자가 흡기 시스템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엔진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상자인 에어박스에 접근하기 위해 연료 탱크를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밀폐되고 보호된 환경으로 오토바이에서 비교적 건조하고 요소로부터 보호되었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덮개를 풀자 에어 필터 옆에 자리 잡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빨려 들어간 나무잎이나 잔의 조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핀셋을 사용하여 그는 물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단단하게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변색되고 물에 얼룩져 있었지만 핵심 부분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펼쳤습니다. 더 큰 페이지에서 찢어진 조각이었습니다. 종이는 얇고 광택이 있었으며 도로 지도책에 사용되는 종류였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한 선들이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붉고 푸른 색상과 인쇄된 지도의 독특한 글씨체는 뉴멕시코 북부, 콜로라도 국경과 멀지 않고 리오그란데 협곡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 시골 지역의 인구 희박한 작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도 조각에 표시된 작은 마을 중 하나가 희미하게 파란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단서였습니다. 오토바이와 특정 장소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고리, 에어박스의 어둡고 건조한 곳에 우연히 보존된 과거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마 민서가 길을 찾는 데 사용했던 지도 조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소름 끼치게도 어쩌면 그녀를 살해한 사람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숨겨지고 잊혀진 장소에 대한 기억, 로하스 형사의 화이트보드에 최종적이고 끔찍한 이론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산호안의 높은 산길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꼭대기에서 보낸 그녀의 즐거운 메시지는 그녀의 마지막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 뉴멕시코 주 경계를 넘어 지도에 있는 경로를 따라갔고 그 외딴 햇볕에 그을린 지역 어딘가에서 가로채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살인자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마 오토바이를 전리품으로 간직하거나 혹은 주의를 끌지 않고 없애지 못해 오랫동안 그 오토바이를 5년 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비밀스러운 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범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기로 결심하고 리오그란데 강 깊숙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며 다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지도 조각의 발견은 열쇠가 아니라 나침반이었습니다. 재개된 수사의 모든 초점을 뉴멕시코 북부 고지대에 특정하고 인구 희박한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깨지기 쉬운 종이 조각에 동그라미 쳐진 마을은 새로운 집중 수사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로하스 형사는 다기관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하여 지역 전체에서 보안관과 숙련된 수색구조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무자비한 풍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곳은 쑥, 잣나무, 부서지는 고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6년 전 민서의 수색이 시작되었던 고살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팀원들은 느리고 의도적인 격자 패턴으로 걸었고 그들의 눈은 황량한 땅을 훑어보며 제자리에 없는 어떤 흔적이라도 찾았습니다. 빛바랜 천 조각, 금속의 번쩍임, 또는 얕은 무덤을 나타낼 수 있는 미묘한 땅의 교란. 그들은 버려진 목장을 탐색하고 마른 가을로 내려가고 협곡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에 동그라미 쳐진 작은 마을의 소수의 장기 거주자들을 인터뷰하며 웃고 있는 민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얼굴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6년은 이곳에서 영원과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외로운 여행자는 수천 번의 평온한 날들에 의해 오래전에 지워진 덧없는 이미지였습니다. 성실하고 희망적으로 진행된 수색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광활하고 고요한 땅은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수색은 마침내 마지못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처럼 보였을 때 이미 하나의 비밀을 드러냈던 리오그란데 강이 또 다른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공식 수색팀이 떠난 지 몇 주 후 뉴멕시코 대학교의 지질학 교수가 협곡을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최근 홍수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새로 노출된 퇴적층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발견된 곳에서 몇 마일 하류 지역에서 그녀는 새로 잘린 흙둑에서 튀어나온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하얗고 모양이 너무 균일하여 바위일 수 없었습니다. 지질학자의 망치로 그녀는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긁어냈고 갑자기 인간의 뼈의 틀림없는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로하스 형사는 의료조사관 사무실팀과 함께 협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고고학적 발굴을 시작하여 단단한 흙에서 부분적이고 흩어진 인간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실험실의 무균 환경에서 법의학 인류학자가 꼼꼼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발견은 민서와 일치했습니다. 유해는 2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키는 188cm에서 107cm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인류학자가 회수된 모든 뼈를 꼼꼼히 조사하던 중 그녀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쇄골에는 골가골에 뚜렷한 융기가 있었는데 이는 완전히 치유된 생전 골절에 틀림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징이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의 주요 초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민서의 상세한 의료 기록이 담겨 있던 6년 전의 원래 실종자 파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인류학자의 발견을 이 기록들과 비교한 결과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습니다. 민서가 16살 때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심각한 오른쪽 쇄골 골절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회수된 뼈에서 치유된 골절의 특정 위치와 특성은 그녀의 의료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필요했던 마지막이자 비극적인 확인의 조각이었다. 공식 보고서는 극도로 높은 의학적 확실성을 가진 추정 신원 확인으로 결론 내렸다. 뼈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말해줬지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유해의 불완전한 상태는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총상도, 배인 상처도, 분명히 일어났을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사망 방식은 공식적으로 살인으로 판명되었으나 수단은 불분명했다. 이 소식은 김민서 씨 가족에게 최종적이고 끔찍한 확인을 가져다 주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고통은 끝났고 그녀의 살해에 대한 냉혹한 확신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비통한 종결이었다. 김민서 씨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해결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살인자의 신원과 그녀의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는 과거 속에 묻혀 있다. 강원도의 광활한 풍경이 간직한 비밀이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백이나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미제 사건 파일은 어쩌면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짧게 끝난 한 인생의 영원하고 미해결된 메아리만을 남긴 채